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첫 신약은 출시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첫 신약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치료로 제한적인 데다 부작용 논란도 일고 있어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렘데시비르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렘데시비르가 호흡장애로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데니얼 오데이 최고 경영자는 이번 FDA 조치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자들을 돕기 위해 150만 개 분량의 렘데시비르를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소 1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4일부터 약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1,063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 속도가 31%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닌데요. 성인과 아동 중증 환자 치료에만 쓸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간의 염증, 메스꺼움과 구토, 식은땀, 저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FDA는 이 약을 사용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보다 바이러스를 치료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복용과 안전 관련 자료를 의사와 환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3건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길리어드가 신청한 임상 2건과 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연구자 임상 1건입니다. 길리어드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경북대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길리어드는 연말까지 1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도 판매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적정 약가 결정을 위해 약물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임상경제평가연구소는 11분 렘데시비르 생산 가격을 $10, 약 12,000원으로 판단했지만 임상시험에서 파악된 환자들의 수요로 볼 때 실제 가격은 약 54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낯설었던 용어들이 가깝게 다가온 경우가 적지 않죠. 사실상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SBS CNBC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실험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45일 만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과 같은 실내외 분산시설부터 열고 이후 야구장, 공연장 등 밀집시설이 개장합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등 모임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자재 등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도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찻잔을 사용하고 회의는 되도록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이 권장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워 앉아서 관람해야 합니다.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이번 달부터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수학능력시험과 학사 일정이 밀린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당초 11일에서 이번 연휴에 따른 잠복기를 고려해 19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한꺼번에 등교시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을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좋은 부업거리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신동아는 유튜브 계정을 사고 파는 일이 적지 않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초부터 유튜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2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2만 명 구독자를 모은 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튜브 계정을 230만원 주고 구입한 덕분이죠. A씨는 이 계정을 운영하면서 첫 달에 200만원가량 수익을 얻었습니다. A씨가 구입한 계정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승인을 받은 계정이었죠. 유튜브는 2018년 1월 16일부터 최근 12개월 동안 채널 구독자 수 1000명과 총 시청시간 4000시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익 창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측이 영상 시작 전이나 중간에 짧은 분량의 광고를 삽입해 노출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의 55%는 유튜버가, 45%는 유튜브가 갖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정 수준 이상의 구독자 수를 확보한 유튜브 계정을 사고 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돈을 주고 계정을 사서라도 수익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월하게 얻으려는 이가 많기 때문이죠. 18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유튜브 계정을 사고 판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월 1일에서 13일 이 카페에서 유튜브 계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유튜브 계정을 사거나 판다는 게시물이 250건가량 검색됐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하니 유튜브 계정 몸값은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죠. 구독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계정 가격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작업 계정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유튜브 감시망에 적발돼 블록, 즉 폐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판매상은 유튜버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돈을 잃고 유튜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계정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정을 양도했다가 나중에 계정을 회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죠.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공유하다가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수법입니다.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 구매자의 금융정보를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다른 브랜드 계정으로 옮겨버리죠. 전문가들은 유튜브 계정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기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건 불법 행위이지만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계정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즘은 꼭 홈쇼핑 방송이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고 있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해서도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며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시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가 더욱 빨라진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문화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죠. 기존 TV 홈쇼핑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온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유통사뿐 아니라 국민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까지 뛰어들자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내로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32만 명이 라이브 커머스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해 판매하는 일종의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부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에게 라이브 커머스 툴을 선보였죠. 이 툴로 판매자는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URL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시범으로 선보인 톡딜 라이브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데요. 톡딜 라이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에서 영상 시청, 실시간 채팅, 결제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먼저 라이브 커머스의 판매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아용품 판매사인 마이리틀타이거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1시간 만에 완판에 성공, 매출 2억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함에 따라 신뢰도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했습니다. 구매 전환율이 높은 주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기 인플루언서 등이 등장하는 등 이 자체가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자사의 생태계에 붙들어 놓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밝힌 뒤 테슬라 주가가 11%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 생각에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높다, 내 재산을 팔겠다 등 일련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 약 17조 원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면서 머스크 CEO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가치도 30억 달러 줄었는데요. 머스크 CEO는 과거에도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트윗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올렸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에게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는 앞으로 그가 트위터에 쓰는 모든 글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급등해 그 시가총액이 1억 달러에 가까워졌는데요. 이날 머스크 CEO는 나는 거의 모든 물리적 소유물을 팔고 있다. 집도 소유하지 않을 것.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돌려주라 등 트윗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자유 관련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내려진 외출 금지령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테슬라의 유일한 미국 조립 공장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외출 금지령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